오늘 경제학 특강 오래 갔거든요. 8개월? 예. 그래서 저 모르시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새로 학생들도 많으니까. 주제는 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시는 분들. 난 돈이 싫어요. 네.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돈이 싫다는 걸 아직 못 봤고. 근데 여러분 돈 왜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으로 물건을 사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돈 가지고 놀아보라. 돈을 가지고 블럭 쌓기를 했다. 돈을 접어서 개구리를 만들었다. 이런 정도? 하지만 여러분 그 돈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놀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이걸로 편의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왜냐면 돈의 본질이라는 게 이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돈을 직접 갖고 놀거나 돈이라는 물질을 써서 행복을 느끼라는 그런 의미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뭔가 가치 있는 거를 혹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로 바꾸라는 의미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건 중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돈 이거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잖아. 물론 종이가 아니라 그거 면입니다. 면. 여러분 옷 만드는 면이에요. 이 종이처럼 생겨서 종이 쪼가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 하나 찍어내는데 40원도 안 해요. 그런데 5만 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 누가 40원이라고 그러겠어? 여러분들한테 40원짜리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어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지닌 가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낮아요. 그런 의미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접할 수 있는 물건 중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는데 모두가 다 가치를 인정을 해줘. 그죠?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5만 원짜리는 우리 5만 원으로 인정을 하자라는 모두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5만 원이 5만 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만 원을 제 돈을 만들었어. 제가 김수현 은행 이래가지고 5만 원짜리 제가 만들었어요. 이것도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겠지. 오, 돈을 만들구나.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 5만 원하고 여러분들 주머니도 5만 원하고 바꾸자 그래요. 바꿔줄 학생. 아무도 없잖아. 내가 만든 5만 원은 약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5만 원의 가치를 인정하자면 약속이 안 돼 있어.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진짜 종이 쪼가리예요. 그죠? 오늘 돈 이야기는 아마 그러한 부분들을 얘기할 거예요. 제일 뒤에 가면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까지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이 화폐예요, 여러분? 암호화폐. 화폐가 될 수 있나? 될 수 있다. 손 들어봐요. 비트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다. 꽤 있네. 화폐가 될 수 없다. 맞네. 자, 장주 기호 1번 장지원 학생 얘기해 봅시다. 왜 화폐가 될 수 없어요? 화폐라는 게 이제 어딜 가가지고 이제 물물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 시스템 안에서만 거래를 하는 거라서. 좋습니다. 그럼 아까 화폐가 될 수 있다고 손 높이 들었던 기호 7번 김민지 학생.
왜 화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비트코인이 그냥 돈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돈을 많이 주고 사고 그것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고 수씩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면서 점점 더 가치가 올라가면서 결국 돈이 돼버린 거죠. 두 분 다 맞습니다. 자, 둘 다 맞아요. 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고, 장주익 학생 얘기는 그 시스템 안에서만 통용되지 않느냐. 그러면 또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돈은 돈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편의점에 갔어요. 콜라를 하나 샀어요. 10,000원짜리를 내밀었어요. 그럼 편의점 주인이 뭐 꺼내들 것 같아요? 총 꺼내들어요, 총. 돈 내라. 허튼 짓 하지 말고. 안 받아요. 그죠? 한국 돈은 한국이라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돈이 아닌 것이냐? 네. 해외에 가져가면 돈이 아닐 수가 있어요. 충격적이지만. 그렇죠? 여러분들, 캄보디아에서는 10,000원짜리 받아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는 금융계를 한국 사람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만 가도 10,000원짜리 안 받아줍니다. 50,000원짜리 안 받아줘요. 참고로 전 세계 어디 가도 받아주는 돈이 딱 하나가 있어. 뭐가 있을까? 네. 그렇죠. 달러. 달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받아줘요. 오늘 내용에 넣어놓진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기축통화라서 그래요. 리저브 커런시. 리저브 커런시는 뭐냐?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브레튼 우주에서 사람들이 만나요. 세계의 경제를 다 책임지고 있는 각 나라 사람들이 만나서 합의를 합니다.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자. 그 얘기 뭐냐면 어떤 무역 거래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돈을 쓸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무역 거래를 하면 한국은 원화를 쓰자고 주장할 거고 일본은 엔화를 쓰자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말고 달러로 쓰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축통화다. 대신에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달러는 그럼 미국이 찍어내는 거 아니냐. 그럼 당신들이 달러를 2배 찍어내면은 아니 저 세계에 통용되는 물건들은 그대로인데 달러만 양이 2배가 되면 당신들만 이익 보는 거잖아. 그걸 화폐 주조 차익이라고 하는데 그 40원짜리 한 장 찍어내가지고 5만 원이라고 하면 당신들만 얼마요? 49,960원 이득 보는 거잖아.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켜버립니다. 1달러는 금 0.000 몇 그램하고 교환해줍니다. 라고 거기에 적어놔요. 그래서 달러를 함부로 찍어내지 못하도록 딱 그런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렇죠? 달러가 아직도 기축통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를 보다가 보면 한 번씩 세계가 아주 시끌시끌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언제 그랬냐면 중국하고 사우디가 원유를 크루드 오일이죠, 그죠? 원유 배럴당 80달러씩 하는 그 원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해봅시다라고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미국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제재를 하죠. 그죠? 왜? 기축통화를 발행할 수 있다는 그 힘이 굉장히 막강해요. 지금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우리들 이제 거래는 위안화로 합시다 이렇게 하지만 그 전에는 스위프트라 그래서 무역거래, 국제금융거래, 외환거래는 달러 결제망을 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스위프트를 닫아버리면 그 나라는 고립돼요. 수입을 못해. 원유 수입도 안 되고 물건 수입도 안 되고 원자재 수입도 안 돼. 그거를 스위프트를 누가 닫을 수 있냐? 미국이 닫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의 파워라는 것, 이번 시간에 다 한번 얘기를 해볼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강사 소개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이거 전체 슬라이드를 됐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좀 재밌게 시작을 해보려고 화면을 만들었어요. 이거 저는 이제 민재 삼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려고 저기 오는 친구가 민재입니다. 예. 이 편집하느라 힘들었어. 네. 이 친구 아빠입니다. 예. 이 친구 아빠라서 정말 바지에 흙 마른 날이 없어요. 제가 그 민재랑 노느라고. 여러분들한테는 민재 삼촌이고요. 저는 밖에서는 이제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학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가계부채,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어요. 뭐 자랑하자면 최근에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한국경제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수상을 했어요. 며칠 안 됐어요. 제가 경제학을 딱히 잘해서 받은 건 아니고, 사실 이 상은 이제 서울대, 영대, 고대 교수님들이 한국경제학회라는 거를 꽉 잡고 있어요. 원래 그분들이 다 나눠 갔는데 주제가 새로워서 준 것 같아요. 다들 주목해보자 그래서. 그리고 강의는 빅데이터, 경제분석론, 여러분들 오늘 강의하는 화폐금융론, 돈 이야기죠, 그죠? 금융경제, 거시경제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거 지난 주제예요. 지난 8달 전에 기회비용과 경제적 선택. 여러분들 그때 들어온 학생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책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공급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교환과 화폐를 시작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 이어서 돈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돈 얘기를 좀 했죠. 인트로덕션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억이라는 말을 해요. 이제 커철라코타라고 하는 인도계 미국 경제학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돈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종이 쪼가리 40원짜리예요, 그죠? 생산 비용이 한 장당 40원밖에 안 되는 종이 쪼가리인데 이게 기억이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생산해낸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낸 가치를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쪼가리로. 증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만큼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가 가치를 생산을 했는데 그걸 내가 기억을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보세요. 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마우스 만들었어요.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 마우스 2만 원이에요. 저 2만 원치 가치를 생산했어요 하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다 얘기해서 아 그래 쟤한테 2만 원만큼의 가치를 보상해줘야 돼 라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2만 원짜리 증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에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가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다시 아까 비트코인 얘기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내가 생산한 가치를 비트코인에 다 쓸 수가 있어요. 혹은 내가 거래하고 거래의 대가로 뭔가 가치 있는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비트코인에 다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록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화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돈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우리 그 물질에다가
우리가 만들어낸 가치, 예를 들어서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얼마만큼인지만 기록이 돼 있어요. 가진 사람이 그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쭉 가지고 왔는데, 요 부분은 일단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은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계속 또 박사님 2시간인가요? 1시간 반. 1시간 반. 예, 그러면은 시간을 조금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 종류. 자, 상품 화폐와 명목 화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화폐는 우리가 피앗 머니라고 그래요. 피앗 머니라고 하는 게 법화라고 하는 법화. 예. 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약속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회 시스템을 구성하자고 하는 약속. 그 약속에 의해서 가치가 인정되는 돈을 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목 화폐를 다른 말로 법화라고 하고, 상품 화폐는 뭐냐면 이거를 굳이 돈으로 안 써도 그 물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쌀. 여러분 저 어릴 때는 아마 교수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쌀이 돈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매일 먹는 쌀 있잖아요. 그게 물론 밥도 지어 먹을 수 있지만 그때는 쌀이 지금보다 귀했거든요. 그 쌀만 있으면 시장에 가서 뭐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장에 고등어 사러 갈 때 쌀 들고 가셨어요. 쌀 들고 가서 이제 시장 간다고 하실 때 쌀 팔아올게 이러거든요. 쌀 팔아올게. 쌀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오신다는 게 아니라 쌀 팔아서 고등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쌀도 옛날에 화폐였다. 근데 이렇게 쌀처럼 여기 다 마찬가지로 옥돌. 여러분들의 화폐, 그 델독부 화폐 아니에요? 지금 아닌가? 예, 옥돌도 가공하면 옥이 될 수 있으니까 띠부실 이런 거 써놨는데 띠부실에 이제 한물 갖고, 그래서 여기에 적힌 것들이 우리가 교환의 수단으로, 가치 있는 교환의 수단으로 쓸 수도 있지만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품화폐라고 그러고, 가장 대표적인 건 금이에요. 금. 여러분 금은 장식물로도 쓸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전자제품 만드는 데도 쓰죠, 그죠? 그래서 금이 대표적인 상품화폐다. 여기 빵을 적어놨는데 맨 끝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빵은 상품화폐가 될 수 있을까? 왜 될 수 없어요? 값어치가 얼마만큼 되냐에 차이인 것 같은데. 오, 빵은 옛날에는 귀했다 쳐도 지금은 너무 흔하니까. 그래요? 제가 점심으로 베이글 먹고 왔는데 베이글이 하나 4,000원이에요. 4,000원. 4,000원짜리 빵은 4,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같은 베이글인데 다른 데는 3,000원, 다른 데는 2,000원 이렇게 있으니까. 어쨌든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빵은 상품화폐가 될 수 있다, 없다? 자, 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상품화폐. 오. 예, 얘기해봐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게 화폐 같은 거 없고, 근데 뭐 가치가 비슷하면은 그거랑 뭐 빵이랑 띠부치는 예를 들어서 가치가 비슷하면 그거를 막 물물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또 다른 의견. 자, 이제는 될 수 없다라는 의견 한번 얘기해봐요. 우리 지금 학생 이름이 뭐지? 미안한데. 이름?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소연인가? 아, 미안해. 우리 7번 성공이 좀 이따가 회의 데려가야 되는데. 미안. 자, 또 될 수 없다는 의견. 다른 의견. 아니, 좋은 의견 줬어요. 예. 근데 될 수 없는 이유, 정말 핵심적인 게 하나가 있어. 두
누구였지? 이름 다시 한번. 아까 얘기한. 유준이, 그래, 유준이. 유준이 의견도 되게 좋아요. 그런 이유로 화폐가 될 수도 있다.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유준이? 유준이 말봐. 예찬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돈이 될 수 없다? 마스크 때문에 제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애매하네. 여기는 인건비가 싸가지고 땅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다른 나라로 가면 인건비가 더 비싸서 민율이 첫 번째 의견이 답이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돈은 뭐라 그랬어? 커철라코타 교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돈은 기억이다 그랬어요. 기억이다라는 얘기는 그 기억이 중간에 사라지면 안 돼. 사라지면 안 돼. 이거 내가 2만 원짜리 만들었어. 그럼 이거를 어디다가 새겨줄까? 돈에 새겨주세요. 그거 오케이. 오래 가니까. 쌀도 몇 년 가. 오케이. 빵? 한 5일 가나? 내가 이거 2만 원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었는데 5일 사용기간이 5일이야. 무슨 상품 쿠폰도 아니고. 그죠? 빵은 상해요. 기억이 5일밖에 안 간다라는 거는 누구도 그걸 내 가치를 보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만든 그 금 장식구가 아직, 그죠? 녹슬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금은 오래 가요. 그래서 오래 갈 수 있고,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상품화폐가 돼요. 그런데 그 자체로도 가치가 없고, 그죠?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줘야만 돈이 되는 거는 명목화폐다. 그죠? 근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게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미국에 가서 콜라도 못 사 먹는데, 그러면 금을 들고 다니지? 금은 미국에 가서 그럼 사람들이 다 좋아해. 한국 사람도 금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도 금 다 좋아하고 인도도 좋아하고 중국 다 좋아해요. 그죠? 그럼 금을 돈으로 쓰지 왜? 왜 굳이 우리가 불편하게 법화를 쓸까? 금이 있는데 왜 또 돈을 만들어서 그걸 돈으로 쓸까? 왜 그럴까요? 자, 우리 또 까먹었어 이름. 유찬이 다시 얘기해봐. 제일 먼저 손 들었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생각보다 금이 되게 양이 많아요. 전 세계에. 김민재 학생. 무거우니까. 좋습니다. 또 맞아요. 네, 무거우니까 또 들고 다니기가 힘들어. 두 번째. 근데 조금씩 들고 다니면 또 괜찮아. 그거는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이 금 들고 가서 여러분들 그 식당 가서 밥 먹고 금으로 결제하려고 해봐. 금이 얼마나 비싸요? 1g이 얼마인 줄 알아요? 1g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해요. 그죠? 한 10만 원 정도예요. 1g에. 1g이 얼마나 좀 진짜 밥톨만큼도 아니. 밥톨보다 좀 크려나? 그거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럼 여러분 10,000원짜리 밥 사 먹고 그거 10분의 1 자르려고 생각해봐. 자, 10,000원입니다. 금 0.1g 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금 꺼내서 잘라야 되잖아. 0.1g.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0.2g 자르면 손해보는 거야. 또 너무 작게 잘라서 0.05g 자르면 식당 주인이 화를 내. 그럼 거기 앉아서 금으로 그 자르느라고 한
1시간 걸리나? 그리고 그 도구 다 들고 다녀야 돼. 도구, 금 자르는 도구, 그리고 저울도 있어야 돼서 그걸 재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거래하기가 힘들어. 금이 아주 좋은 화폐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쓰지 않는 이유는 거래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상품화폐보다는 우리가 법화를 써요. 법화는 그냥 지갑에 놓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무슨 결제 서비스도 많고 하니까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화폐의 요건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치 저장의 수단. 돈은 기억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치 저장을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빵은 안 돼. 없어지니까. 가치 평가의 수단이에요. 가치 평가의 수단.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예요? 라고 딱 할 때 금 몇 그램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예요? 그러면 100만 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럼 얘를 100만 원이라고 우리가 평가해 주는 거예요. 가게 가서 이거 얼마예요? 라면은 그 가게 주인이 이거 얼마예요? 라고 가치를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가치가 그 순간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단위로서 우리가 돈을 씁니다. 이거 얼마예요? 그런데 고등어 200마리요.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이상한데 이러잖아. 맞는 얘기예요. 고등어 2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 단위를 쓰지 않아요. 돈이라는 단위를 쓰지. 세 번째, 거래의 수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돈의 기능이죠. 그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비트코인이 잘 쓰이지 못하는 이유가 거래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불편해요. 피자 하나 시키고, 도미노 피자 시키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면 10분 동안 기다려야 돼. 피자 나왔습니다 하고 딱 했는데 결제해주세요. 그럼 잠깐만요. 지금 결제하고 있어요. 10분 동안 기다려. 10분 동안 피자를 앞에 놓고 못 가져가요. 다 식어. 그래서 쓰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가치 척도.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고, 가치 저장. 오랫동안 거기에 가치를 보존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세 번째, 거래의 수단. 우리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중요해요. 제가 시험 보면은 꼭 내는. 그 명목화폐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가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금을 원래는 썼었어요. 실제로 금화가 있고 은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식민지가 처음에 왜 개척이 됐냐면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러면서 그 유럽 쪽의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뭔가 사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금을 돈으로 썼으니까, 금은을 돈으로 썼으니까 금이 있어야 돼. 근데 그때는 이제 정부가 왕이 정부죠.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금이 너무 없어. 금 좀 구해와 라고 한 게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한 그 동기예요. 그렇죠? 콜럼버스가 왜 저희 갔겠어? 미국 대륙에 갔겠어? 사람들이 인도에 가면 금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찾아서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금 가져오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금을 쓰다가 야, 금은 우리가 경제가 이렇게 커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 내에 컴퓨터를 원래 10대 생산했는데 경제가 성장을 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더 잘 생산하게 돼서 우리가 100대를 생산하게 됐어요. 같은 기간에. 그럼 100대를 팔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금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을 구해와야겠네? 그래서 금을 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을 구해도 결과적으로 이 금이라는 것으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금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죠. 그죠?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들고 다니다가 금 잊어버리면 아깝잖아요. 그죠? 여러 이유로 금 자체를 들고 다니기보다 일단 내가 금이 있으면 어딘가 맡겨요. 왜냐면 집에 갖고 있으면 도둑도 들잖아요. 그럼 원래 이제 금 대장장이가 있거든요. 골드스미스. 골드스미스는 큰 금고가 있어요. 자기가 금 세공을 해야 되니까. 들고 와서 내 금 이만큼 있는데
당신이 맡아주셔. 내가 필요할 때 찾을게. 대신에 나한테 보관증을 줘. 왜? 당신 떼먹으면 안 되니까. 보관증을 써줘요. 그럼 내가 금 10g을 맡겼어요. 금 10g짜리 보관증을 주잖아요. 골드스미스가 도장 딱 찍어요. 그럼 그 10g 보관증 갖고 있다가 내가 차 한 대가 사고 싶어. 그러면은 내 금을 빼와야 되잖아. 가서 골드스미스한테 금 주세요. 금 가져가서 차 사고 그러면 차를 판 사람이 다시 그 금을 들고 골드스미스한테 가서 맡기잖아. 골드스미스가 이런 거예요. 귀찮으니까. 당신들이 그러지 말고 내가 금 보관증 줬잖아. 그거 저 사람한테 줘. 그리고 차 사. 그럼 그 사람이 와서 금 찾아도 되고 그럼 차 판 사람이 그 보관증 가지고 다음에 집을 사도 되잖아. 당신들 그렇게 해. 나 일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보관증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동의를 하는 거지. 그래 맞아. 내가 금 10g짜리 보관증 갖고 있어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금 대신에 쓸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골드스미스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가가지고 10g짜리가 한 장 있는데 이거 단위가 너무 커. 10장으로 쪼개주세요. 10장으로 쪼개주면 돼요. 1g짜리로 10장. 딱. 100장으로 쪼개주세요. 100장으로 쪼개. 0.1g. 그게 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러의 기원에 대해, 달러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달러는 원래 텔러니까, 텔러. 텔러는 이제 이거, 뭔가요? 이렇게 끝에 달려가지고 한 장씩 떼서 주는, 뭐라 그러나요? 꼬리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 보관증이 이만한 게 있으면, 10g짜리가 있으면 이걸 잘라서 1g짜리로 막 10장을 잘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1g을 탁 떼서 주는 데서 달러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금 보관증이 달러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대전 끝나고 브레튼 우즈 협약 때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씁시다 할 때 그 밑에 금 몇 그램이랑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명시한 이유가 바로 기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의 본질은 원래 금이었다라는 것들, 그런 역사도 거기에 숨어 있는 거다. 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요. 질문 있어요? 그러면 음본이는 화폐의 가치가 있는 의미에서 겁니까? 음본이 제가 교수님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금 얘기만 해서 은인을 질문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은본이 금본이 기본적으로 금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음을 기축통화로 썼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게 음보다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들이 예전에 그 참모들이 정말 똑똑했던 거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폐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시중에 돌고 있는 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건 그 많은 거래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땐 왕이 대체할 것을 찾으라고 했겠죠. 그게 이제 은인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가치가 굉장히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월가의 투자은행들은 다시 금은 부족하니까 다시 은본위제로 돌아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을 매집하는 기관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는 금을 또 사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가 조만간 힘을 잃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그들의 전망을 가지고 금을 엄청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든 은이든 어쨌든 가치 저장 가능하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그리고 그 자체로서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은 다 기축통화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됐나요? 그래서 명목화폐라는 것이 생겼다. 자, 명목화폐가 생겨서 아주 좋은데 거래가 편리하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그죠? 단위가 그리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달러, 센트, 원, 뭐 1원, 2원 세분화돼 있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내재적 가치는 좋아요. 어차피 다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원화로 결제를 하려는데 판매자가 거부를 하잖아요. 그 한국 사람이고 한국 회사예요. 근데 원화를 안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경찰이 잡아갑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게 법이에요. 한국에서 원화로 경제 활동을 거부하면 잡혀요. 법이 강제하는 통화, 법화입니다. 법화. 왜 그런 줄 알아요? 쿠데타지. 정치적인 세력이 우리 원화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단합을 해버리면 그만큼 나라가 축소되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그죠? 그래서 법화예요.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물론 안 받을 필요가 없지. 돈 준다는데. 하지만 법적인 강제를 통해서 가치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발행인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그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 찍어내면 40원이잖아. 근데 그걸로 5만원짜리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찍어내는 사람은 기분 좋지. 우리 흥선대원군 때 당백전 왜 찍어내요? 하나당 100개의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당백이잖아요. 그죠? 1당백, 당백전. 왜 찍어냈어요? 경복궁 재건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거 하나 찍어내면 뭐 얼마 들겠어요. 구리 가지고 찍어내면 그걸로 야 이거는 그 엽전 100개의 가치가 있어. 이러면서 막 강제하는 거예요. 니들 그 나무 가지고 와. 내가 요거 하나로 다 결제할게. 그건 굉장히 폭군스러운 일이잖아. 그 발행인의 차익이 있다니까. 주조 차익이라고 해요. 그죠? 이런 주조 차익 때문에 발생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경제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거든요. 한국은행이 돈을 10배를 찍어냈어. 그러면서 막 갖다가 뿌리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줬어. 10배 찍어내서 여러분들 주머니에 그냥 돈을 막 꽂아줬어. 100만 원씩 줬어. 여러분들한테. 모든 국민한테 100만 원씩 줬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 물가가 오릅니다. 무슨 얘기냐? 상품은 요거 하나예요. 여러분 요거 하나인데 돈만 10배가 됐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돈으로 요거 하나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런 경제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요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다 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돈만 10배를 가지게 됐어요. 갑자기. 그러면 이거 안 사면은 살 게 없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돈으로 이걸 살 거 아니야. 그럼 이거 가격은 그냥 10배가 되는 거예요. 돈을 10배를 주니까. 다시 말하면 요거의 가치, 커피의 가치는 똑같아. 여러분들 제가 이거 지금 마시나? 돈이 10배 된 이후에 마시나? 느끼는 행복감은 똑같은데 그래서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10배가 뛰는 거예요. 김재 학생 질문이에요? 왜?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만약 1,000원으로 커피 하나 살 수 있다 하는데 또 1,000원의 가치가 10,000원이 되면은 아무거나 커피 하나 살 수 있고 1,000원과 10,000원과 이전과 이후가 1,000원과 10,000원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00원일 때 그 1,000원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10,000원이 됐다고 해서 10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10,000원의 가치가 이전에 1,000원의 가치하고 똑같아졌어요. 다시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요. 지금 1,000원과 돈이 10배 됐을 때 1,000원이 가치로 따지면 그대로 1,000원이라고 하지만 그 가치는 10분의 1이 돼요. 이게 잘 대학생들도 이해를 못하는데 아니 1,000원이고 1,000원인데 왜 가치가 떨어져요? 돈이 10배가 됐을 때 그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기존에 살 수 있던 거에 10분의 1밖에 못 사요.
그리고 법화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 교환으로서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죠? 교환을 했을 때 기존에 비해서 10분의 1만 주니까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은 10분의 1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여러분들이 매일 인플레이션 뉴스에서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 이거예요. 돈이 많아져서 물건 가격이 오르고 반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생겨요. 정부는 항상 이걸 하고 싶어 하거든. 내가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야. 세금은 좀 덜 걷고 싶은데 돈은 더 쓰고 싶거든. 그러니까 자꾸 찍어내려고 그래요. 한국은행이 안 도와주잖아. 한국은행은 돈의 가치를 지켜야 돼요. 한국은행이 있는 이유가 원화의 가치를 지키라는 게 한국은행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함부로 찍어내주면 안 돼요. 그죠? 예. 질문? 조금 이따 합시다. 그래서 요거 봅시다. 우리 명목 화폐의 극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얍섬의 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미시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 책에 자주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보는 요 돌 있죠, 그죠? 요 돌. 요게 그 필리핀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그 얍섬이라고 좁은 섬이 있어요. 여기는 굉장히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의 경제는 이러한 돌을 화폐로 씁니다. 이 다른 것들을 많이 써봤는데 나뭇가지 뭐 이런 거는 너무 흔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해요. 우리 돌을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가지고 구멍을 가운데 뚫으면 이걸 돈으로 인정하자. 대신에 크기로 그 가치를 측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만들어 오는 과정, 돈을 산에 가서 이게 그냥 돌인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돌이래요. 그 돌을 여러분들 옥돌하고 비슷해. 이렇게 깎아가지고 지금 요 가족이죠, 그죠? 이게 으쌰으쌰 나르고 있는 거예요. 부자야, 부자. 요 큰 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얍섬에서 가장 여러분 위키피디아 찾아보세요. 얍섬에서 가장 큰 부자는 아주 옛날에 이 돌을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돌, 수십 미터짜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오다가 바다에 빠뜨렸어요. 그게 군도니까 너무 돌이 커서 바다에 빠져. 근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목격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크기가 엄청난 돌이 바다에 가라앉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요거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이 돌 이제부터 네 거야. 그 집 나 줘. 이렇게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돌이 있다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집은 아직도 최고의 부자 가문이에요. 그 돌에 대한 소유권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 심지어 이런 것도 돈이 될 수가 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옥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옥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돈처럼 쓰니까 인정을 하고 돈으로 쓰니까 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목화폐의 극단적인 경우죠. 그죠?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다. 명목화폐라는 건. 현대의 명목화폐는 어디서 만드느냐? 이런 데서 만듭니다. 요 사진은 어디냐면, 가본 적 있어요? 어디일 것 같아요? 사진만 보면 딱 알 수 있죠? 어디예요? 버스로 가, 버스. 어디일 것 같아? 영국이죠? 최초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영란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여러분 출입문이 없어요. 출입문이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봐요.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옆에 있는 요 쪽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이겠죠? 그 당시에 기축통화는 금이었어요. 세계의 상당한 금이 여기 지하 금고에 있습니다. 아까 얍섬과 똑같이 금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한국은행이 금을 50톤을 샀어. 그럼 그 돈을 배송을 해줄까? 배로 배송을 할까요?
해적 만나면 어떡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 트랜스퍼를 합니다. 장부 거래를 해요. 어디 장부? 영란은행에 있는 장부에다가 쭉 긋고 뱅크 오브 코리아 50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 50톤은 한국은행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얍성하고 똑같아요. 저 돌은 이제부터 김씨가구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돈들, 그 금들이 여기 지하금고에 있어요. 그래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사 찾아보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지하금고에서 굉장히 흐뭇해하는 그 사진이 있어. 왜? 전쟁이 나잖아요. 영국이랑 그 금 뺏어버리면 돼. 장부 태워버리면 돼요. 당신들이 나랑 싸우는데 내가 이거 왜 인정을 해줘? 미국도 그러잖아. 러시아가 잘못을 해. 그럼 러시아의 그 올리가리인가요? 그 재벌들 차산 통균해버리잖아. 뺏어버리잖아. 여기에 금이 엄청나게 있고요. 또 어디 있냐면 미국의 포트녹스라는 곳에도 금이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영란은행이고 여기는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미연준이라고 해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센 기관이에요. 왜? 아니 미국 정부 아니야? 아니면 어디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가 권력이 가장 셉니다. 왜? 여기서 금리 올리잖아요. 다른 나라들이 다 똑같이 올려야 돼. 왜 그럴까? 금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기 이자율.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이자 얼마 내나 하고 받는 게 이자율이잖아요. 그 이자율의 수준을 정하는 게 중앙은행이거든요. 미국이 이자율을 정하면 다른 나라들이 따라해야 돼. 미국이 올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올려야 돼요. 왜 그럴까? 민지 학생.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에 다 나갔을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런 이유도 있어. 달러를 다 통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달러 돈으로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원화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자를 더 준다 그러면 내가 달러를 은행에 맡겨요. 그러면 달러 이자율로 내가 5% 받지 원화로 3% 받지 않는다고. 그리고 달러를 원화보다 더 선호를 해요. 한국 사람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다른 통화에 비해서 선호를 해. 그럼 달러 이자율보다는 원화 이자율이 조금 더 줘야 돼. 여러분들 그렇잖아. 그 띠부실 옛날에 보니까 띠부실 뭐가 있었죠? 제일 비싼 게 뭐였나? 어쨌든 그 여러분 같은 띠부실이라도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띠부실은 돈 더 줘야지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달러도 사람들이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조금 낮게 줘도 사람들이 달러를 선호를 해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달러의 이자율이 오르면 금리를, 이자율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나라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가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잖아요. 다른 나라 다 같이 올립니다. 그럼 이자율이 오른다? 무슨 얘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이 왜 부동산 시장 침체, 가격이 떨어져요. 영끌에서 힘들어요. 왜 그래요? 기사 읽은 적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굉장히 예민한, 민감한 사항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집 사려고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자를 내는데 이 기관이 그걸 결정을 한다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내 호주머니가 가벼워져요. 내 돈이 더 나가. 그러니까
이 기관이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니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출렁출렁, 주식이 출렁출렁해요. 주식이 출렁출렁, 부동산 가격이 출렁출렁하면 한국의 정권이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 이 기관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 미국 대선의 판도가 바뀌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여기 연방은행 체어죠, 그죠? 회장 제롬 파월이라고 해요. 지금 제롬 파월 바꿔버리면 되죠? 바꾸게 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못 바꿔요.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되었다. 전 세계의 자산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자율을 왜 올리고 내리고 하느냐?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봤어요? 어딘지 아냐, 학생? 여기 어딘지 알아요? 어느 나라인 것 같아요? 어느 나라인 것 같아? 김민지 학생. 한국 어디예요? 김민재 학생 어린이집이 이 옆에 건물에 있었어. 여기. 한국은행 어린이집. 한국은행입니다. 여기 한국은행이에요. 한국은행, 한국처럼 안 생겼어요? 여기 한글 있잖아, 여기. 여기 한글 있잖아. 한국은행인데? 맞아요. 한국은행. 처음 봤어요? 1929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물론 1929년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졌겠지. 당시에 지을 때 조선은행이라고 해서 지었습니다. 식민조선의 중앙은행으로서 쳤어요. 당시에는 일본 엔화를 유통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해방이 돼서 1950년에 한국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건물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여기는 어딜까? 어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네, 일본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재팬은 일본은행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이거 일자예요. 날일자. 보여요? 한국은행은 하늘에서 보면 H예요. 한국은행이 H를 생각하고 만든 거 아니겠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H가 여기는 이제 날일자다, 그죠? 다 중앙은행들이고 정도는 있지만 다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손댈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조금 압력을 가하죠, 그죠? 선거 때가 있으면 금리 좀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금리 올리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그럼 저런 중앙은행들이 하는 일은 돈을 찍어내는 역할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왜? 돈의 가치를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 돈을 인정하지 않죠, 그죠? 내가 5만원짜리 중론에 넣었는데 이 5만원이 곧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돈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 돈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이 5만원이 1년이 지나도 5만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어야 여러분들이 그 5만원 돈으로 인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는 게 가장 큰 임무예요.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킨다는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의 가치를 안 떨어뜨리는 거예요. 1,000원으로 이걸 살 수 있었으면 다음 해에도 1,000원으로 이걸 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르죠, 그죠? 다음 해 되면 1,100원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물가와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물가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가격이죠. 물건의 가격.
그걸 물가라고 해요. 1,000원, 2,000원 이렇게 물가예요. 그죠?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1,000원이 1,100원이 되는 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00원이 900원이 되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되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좀 적게 발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용납할 정도로. 내가 5만 원이 있었는데 1년 뒤에 쓰면 5만 원짜리는 못 사도 작년에 4만 9천 원, 4만 8천 원 정도 되던 거는 살 수 있다. 그럼 사람들이 용인을 해요. 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걸 용인을 해요. 근데 5만 원이 있었는데 내가 내일 되면은 이걸 오늘 10,000원 하는 물건밖에 못 산다. 가치가 5분의 1이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용인을 안 합니다. 그 돈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실물로 가지려고 해요. 상품 앞에. 그죠? 그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이쪽으로 먼저 가보면,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1차 대전 이후 독일이에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어요? 돈 가지고? 네, 불멍놀이 가지고, 그죠? 이거가 100만 마르크야, 한 장에. 100만 마르크. 100만 마르크를 다발로 해서, 그럼 누가 볼 때, 야, 되게 부자인가 보다. 일론 머스크 애들인가? 아니야. 이 100만 마르크 요만큼을 다 가져가도 블럭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르크로 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돈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어. 왜? 전쟁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프랑스 이런 데서 보상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 전쟁 졌잖아. 다 망했어. 줄 게 없어. 그래도 자꾸 내라고 쿡쿡 찌르잖아요. 그죠? 괴롭히죠? 그러니까 마르크를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그리고 그냥 갖다 밀어요. 자, 일단 받아. 1조 마르크. 프랑스 받았어요? 야, 우리가 마르크로 주면 어떡해. 우리가 마르크 안 쓰는데. 그 마르크를 다시 독일로 갖고 와요. 무분으로 싹 다 바꿔봐요. 받고 갈 수 있는 건 전부 다. 그러면 그 돈이 다 도시로 들어오죠. 그죠? 그럼 그 물건 판 사람들은 이거? 근데 이거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와서 이거 가져가네? 가져가세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모두가 이게 1,000만 원치를 막 갑자기 돈이 생겼어. 그럼 빵 사러 갔는데 어제 빵 하나가 10,000원이었는데 갑자기 20만 원이래. 빵 하나. 야, 큰일 났네. 빵 빨리 사야겠다. 그러면 원래는 내가 베이글 하나 먹었는데 일주일 먹을 거 주세요. 베이글 왕창 사요. 왜? 계속 베이글 가격이 오르니까 내 거라도 미리 확보하자. 그럼 20만 원 부르던 베이글 하나가 갑자기 100만 원이 됐네. 그럼 사람들이 더 마음이 급해요. 이제 베이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 오븐 안에 있는 거 그냥 집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집어가면은 그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제부터는 200만 원, 300만 원. 1억! 베이글 하나 1억. 진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돈으로 장난감을 못 사겠네. 그냥 돈으로 갖고 놀자 이렇게 돼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마르크가 살 수 있는 골드, 금의 양이 전쟁, 2차 대전 끝난 바로 직후에는 그래도 그 금의 가격이 1마르크 정도였다면 이렇게 돈을 찍어내니까 이게 얼마예요? 단위 셀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의 양이 1에서 100만, 1000만, 10억, 100억, 1000억, 조. 1조 배를 찍어낸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같은 금에 대해서 1대1로 거래되던 게 1조 대 1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찍어내요. 가치는 1조 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1조 분의 1로 떨어지니까 이거 다 해봐야 이거 1조 분의 1 하면은 한 장도 안 나와요. 요만한 조각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그 나라 돈으로 인정 안 하죠, 그죠? 돈으로 인정 안 하면 그러면 경제 활동은 어떻게 해? 돈이라는 게 없어졌는데 경제
경제활동 못해요. 그럼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고 싶은데 저 주머니 안에 원화 있는데요. 원화 안 받아 이거. 그 돈 아니잖아. 다른 거 줘. 거래가 안 돼. 편의점 가서 내가 사 먹고 싶은데 거래가 안 돼. 그렇다고 내가 고등어 가져가서 딱 놓으면서 좀 콜라 주세요. 고등어 드릴게요. 이러면은 나 저녁에 어제 고등어 먹었는데 그래? 나 그거 콜라 못 사 먹겠네. 뭐 필요하세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고 싶어. 돼지. 꽃목살 줘. 꽃목살. 그 고등어 들고 꽃목살 찾으러 가는 거야. 콜라 하나 먹으려고 고등어 가실 분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꽃목살 가지고 계세요? 고등어! 저 고등어 필요해요. 꽃목살 있어요? 꽃목살 없어요. 경제 활동이 안 돼요. 거래가 안 돼. 고등어로 꽃목살을 찾다가 그럼 이제 또 만났어요. 꽃목살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꽃목살 있는 사람이 난 고등어 싫은데 난 소고기가 좋은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거 들고 소고기 찾으라. 소고기 있어요. 그 고등어가 상했어. 그러면 경제 내에서 그만큼 가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콜라 살 수 있어. 그러면 또 콜라를 썼으니까 또 콜라를 생산해야 되고 생산하려면 누군가가 일을 내서 또 돈을 벌 수가 있잖아. 그게 안 돼요. 고등어 상해서 없어지고 빵 상해서 없어지고. 그럼 생산을 할 의욕도 없고 필요도 없어. 그럼 일이 없고 임금이 없어요. 소득이 없어. 공장은 생산을 안 하니까 전부 다 망가지겠죠. 기계 안 돌고 그죠? 그게 전후 독일이었고 이 이후에 생긴 극단적인 정치 집단이 누구예요? 경제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이 막 다 너무 힘들어. 독일 망했어. 진짜 망했어. 이때 독일 국민들의 자존감을 막 부추기면서 딱 등장한 사람이 누구야? 히틀러죠. 그죠? 아돌프 히틀러. 여기서 딱 등장해요. 우리 독일 사람은 이런 루저가 아니야. 라면서 딱 등장해요. 너무 타이밍이 좋죠.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미치광이라고 해도 아마 그냥 믿었을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죠? 이게 역사예요. 똑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있어요. 캄보디아. 캄보디아가 프랑스 화폐를 썼거든요. 그 프랑스로부터 화폐 독립을 하자. 프랑스 화폐를 안 써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리엘을 찍어내요. 그런데 캄보디아는 중앙은행이 경험이 없잖아. 엄청나게 찍어내. 이곳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해요? 캄보디아 히틀러 누구야? 크메르 루즈. 똑같아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생겨. 그 나라의 통화를 지켜내지 못해요. 통화의 가치가 지켜내지 못하면 누가 등장하냐? 히틀러, 크메르 루즈 등장합니다. 역사예요. 그래서 중앙은행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돈의 가치를 지켜내야 돼. 정부가 아무리 돈 좀 찍어 이렇게 해도 돈 못 찍어내요. 막으니까 잘못하면. 자 보세요. 이게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이션이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이런데 뉴질랜드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출렁출렁했어요. 20%까지 가고 20%가 됐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20%가 날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뱃돈을 10만 원 받았는데 이거 받자마자 1년 두면 10만 원짜리가 8만 원이 되는 거야. 가치가. 그 마법이죠, 그죠? 너무 불만인 거지. 야 뉴질랜드 달러? 야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다 인식을 하고 굉장히 중앙은행들이 전부 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얼마 안 됐어요. 1980년, 90년이에요. 그때부터 인플레이션 때려잡자 이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스테이블해집니다. 안정화돼요. 오랫동안 2%, 3%, 5% 넘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니까 마음 놓고 써. 여기다가 1990년대 초반 누가 등장해요? 세계 무역에 누가 등장해요? 중국이 등장해요. 중국이 저가로 엄청나게 팔아요.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가 없어. 물건값이 다 싸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쭉 안정이 됐는데 이제 2017년에서 끊기거든요. 이 교과서에 있는 거랑. 최근에 2021년부터 다시 인플레이션이 10%로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중앙은행들이. 전 세계 다 놀랐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볼 수 없다. 금리를 엄청나게 올리는 거야. 미국 중앙은행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자산 가격들이 다 하락을 하는 거죠. 그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그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또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 다 하지 못하고.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비트코인 얘기를 합시다. 이게 다시 이제 새로운 화두죠, 그죠? 이게 저기 나무위키에서 제가 퍼온 거예요. 이게 왜 생겼느냐를 생각하면 2008년에 여러분 2008년에 뭘 하고 있었는지 태어나지 않은 학생들도 많죠. 2008년에 저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외환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집에를 못 갔어요. 한 달 동안. 다행인 거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가 발생해요. 미국에. 서프라임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이게 부시가 되면서 전 세계가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 세계 전체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막 망하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2009년 1월 3일에 타임스에 영국이 또 베일아웃 사건에 은행이 망하는 거를 구해주는 거거든요. 은행을 또 구해주기로 했다. 은행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왜 망하냐? 예금을 못 돌려줘서 망해요. 그럼 예금을 돌려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대출을 다 해줘버렸는데 대출을 돌려달라니까 대출 못 돌려준대. 그러면 내가 예금을 못 갚으면 예금을 못 돌려주면 망해요. 은행은. 그 예금을 돌려주게 하려면 그 은행에다 돈을 또 줘야 돼.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돈이 또 풀리네? 돈이 풀려? 돈의 양이 많아져?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인플레이션 생겨.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봐야 뭐해. 내가 월급은 안 올라. 응? 월급은 안 오르는데 아니 물건값은 계속 올라. 내가 받는 월급으로 받는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 그게 불만인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사람 같은데 일본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누군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죠? 이러한 이름으로 그래서 비트코인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이라는 논문을 냈는데 2009년에 이 논문이 이 비트코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네시스 블록 첫 번째 블록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블록에 이 기사를 넣어놨어요. 무슨 얘기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틈타서 전 세계에 돈을 막 풀어제끼고 있다. 돈의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다. 나는 그거 못 보겠다. 대체할 만한 통화 수단을 만들겠다라고 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의 특징이 내가 거래를 하면 거기 블락에 또 다른 블락을 연결을 해서 기록을 다 남깁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떠한 가치가 생산이 돼서 이 돈이 거래가 됐는지가 다 붙어요. 그래서 블록들이 체인처럼 붙는다 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을 써서 거래와 결제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논란이 아직 분분하죠? 이게 화폐냐? 이거 봅시다. 인터넷이 됐으면 좋겠는데 나오네요. 조금 더 크게 하면 좋은데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얍섬이에요, 그죠? 얍섬하고 비트코인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비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나서 어떤 섬에 존재하는 이 돌들을 깎아옵니다. 이런 형태로 깎아와요. 그래서 이제 라이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커요. 굉장히 크죠, 그죠? 저렇게 큰 돌을 갖고 있는 저 남자는 부자일 거예요. 그죠?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걸 들고 다니지 않아. 대신에 아까 얘기한 북 트랜스퍼처럼 이걸 딱 지정하면서 이 돈은 이제부터 당신 거요 라고 하면 거래가 성사가 돼요. 저 돌에 대한 소유권이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태풍으로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전설적인 돌이 있다. 그 돌의 크기는 수십 미터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소유권은 계속해서 계속 이제 상속이 되고 있어요. 상속이 돼서 현재까지도 그죠? 그 가문은 계속 부자인 채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합의가 그 냈죠. 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누구에게 전달이 됐다. 이 돌은 처음에 어떻게 생산이 돼서 어느 가문의 소유에 있다가 어디로 전달이 되고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걸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장이라는 개념으로 장부라는 개념으로 쓰면 결국 이것은 비트코인의 원리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도 내가 거래를 하면 그 거래가 유효하다는 것을 그 체인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다 승인을 해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비에 의해서 거래가 종결이 되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그런 시스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화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비트코인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한계, 거래가 힘들다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가? 과연 그렇게 디센트럴라이즈, 중앙은행이 아니라 민간에서 생산한 이런 전자화폐, 암호화폐가 우리가 중앙은행이 생산하는, 찍어내는 그런 피아트머니, 법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도전하는 이 20대, 30대 젊은 아주 똑똑한 천재들 전부 저기 지금 들러붙어 있거든요. 약간 미래의 먹거리로 생각을 하고 많이들 저기 가 있어요. 여러분들 AI에도 가 있고 블록체인 업계에도 많이 가 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여러분 약간 접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다 준비했는데 근데 다리 굉장히 저렸을 텐데 앉아서 듣느라고 제 그 고통을 알아. 매달 한 번씩 느끼고 있어요. 고생했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은 제가 학교에 들락날락하고 할 테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자, 또 그럼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질문 있어요 혹시? 김민지 학생. 요즘에 또 스미스한테 네. 식감이 그림 맡으면은 네. 그것을 100개로 네. 쪼개달라. 네. 그것에 가치의 종이를 10개로 쪼개달라. 네. 나중에 써 100개로 쪼개기가 하나 들고 와서 네. 그 100개로 쪼개고 딱 하나에 가치랑 그걸 바꾸려면 네. 그 10g의 조그만한 금을 네. 100개를 쪼개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드스미스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텔러라고 했거든. 텔리를 이렇게 100개로 쪼갰어요. 10g짜리. 그러면 하나가 0.1g이 되죠. 그죠? 이 0.1g을 실물 금과 바꾸려고 하면 수수료가 듭니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 와가지고 그거 0.1g 잘라주려면 내 시간과 노력이 들잖아. 그러니까 거기다 그렇게 적어놔요. 0.1g 실물로 바꾸게 되면 수수료가 0.1g입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니까 아무도 와서 안 바꾸겠죠. 수수료로 다 나가는 거야. 좋은 의견인데, 예전에 달러 있죠? 달러가 이 얘기를 안 했는데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이제 달러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오일샷 발생하고 막 원유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오르고 70년대 그래서 경제가 엄청 어려워져요. 달러 가치가 폭락을 하거든. 닉슨이 왜 그런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냐면 프랑스가 월남전 때 미국한테 군수물자를 엄청 팔아요. 그리고 달러로 이걸 결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어때요?
약간 이렇게 좀 뭐랄까 방골 기질이 있어. 그래서 그 달러를 전부 들고 가서 미국한테 금 내놔. 금으로 전부 바꿔가 버렸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닉슨이 다른 나라들도 다 금으로 바꿔가면 큰일 나겠네? 달러의 위상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제부터는 안 바꿔준다고. 그 전에도 바꿀 수 있을 때 바꾸는 걸 태환화폐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있을 때에도 일반인들이 가져가면 금으로 안 바꿔줬어요. 거기다 적어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실물금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행위예요. 여러분, 금 통장, 금 펀드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실물금으로 바꾸려고 해봐요. 20%씩 수수료 뗍니다. 안 바꿔주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무도 실물금으로 바꾸지 않는다. 근데 그 미국이 그 달러를 이제 금으로 안 바꿔주겠다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오일 셔플을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달러의 가치는 뭘로 유지가 돼요? 미국의 주먹으로 유지가 됩니다. 달러 인정 안 해? 너 맞아봐 이렇게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현대의 이제 그 국제 정치에 이런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제 코릴레이션이 높아요. 달러의 위치를 위협하는 나라는 무조건 두드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에 잘 얘기하지 않는 건데, 그래서 달러 가치는 미국이 군사력으로 유지를 해요.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원화가 법으로 강제되는 것처럼 달러화는 미국의 주먹으로 강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군비 어마어마하죠.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군사 그 예산들을 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또 질문 있어요? 그 수표를 네. 영화 같은 데 보면 수표에다가 사인해가지고 얼마 네, 맞습니다. 어떤 신용카드 그 수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우리 근보관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려면 제 그 당자 수표가 책이지 않습니까? 그 책 어카운트에 돈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 돈을 넘겨준다,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처럼 내 당자 계좌에 있는 돈의 이만큼을 당신에게 넘겨줍니다라는 의미로 수표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금보관증을 골드스미스가 발행을 했다 그러면 수표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양 하에서 제가 발행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돈이 참 재밌는 특성이 있는데 여러분들 돈을 은행에서 빌리잖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의 시작은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딱 만들어서 은행들한테 줍니다. 대신에 은행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중앙은행에게 줘요. 채권과 같은 걸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은행들이 뭘 하냐면 대출을 합니다. 은행은 무조건 대출을 해야 돼요.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아야 유지가 되죠. 그죠? 그 대출을 할 때 기존에 갖고 있는 돈은 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100만 원을 예치했어요. 그럼 은행이 그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100만 원 파먹고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만 원 대출을 해줍니다. 이자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재밌는 게 저는 은행에 100만 원을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제 소유권이 있어. 사라지지 않아요. 제 예금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100만 원을 빌려간 사람은 100만 원만큼 물건을 살 구매력이 생겨요. 재밌는 게 나 통장이 있어. 100만 원짜리. 이거 줄 테니까 네 자동차 나 주라. 거래가 되죠. 그죠? 돈을 빌린 사람, 나 은행에 100만 원 빌렸어. 나 그 차 주라. 거래 되죠. 그죠? 내가 처음 맡긴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데 200만 원치 거래가 돼요. 그러면 그 100만 원을 받은 사람은 또 은행에 이렇게 돈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계좌번호 불러. 계좌번호로 송금해 줄게. 그럼 그쪽 은행에 대출받은 금액이 그쪽 은행으로 가죠.
그 은행은 그게 예금이 돼요. 그럼 그 은행이 또 그걸 바탕으로 또 100만 원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먹고 사니까 은행이. 그럼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물건을 사요. 그럼 이게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내가 100만 원을 처음에 맡긴 거에서 시작이 되거든. 근데 이게 대출 하면서 규모가 늘어나요.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거를 통화 창출, 신용 창출이라고 해요. 빌려주는 행위에 의해서 실물 돈은 100만 원이었는데 이게 대출을 통해서 구매력이 계속 발생을 해요. 이해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김민재 학생한테 10,000원을 줘요. 그럼 민재는 그 10,000원을 우리 도윤이한테 빌려줬어요. 그죠? 그럼 민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10,000원이 있어. 도윤이한테 받을 10,000원이 있어. 그럼 도윤이한테 받을 10,000원이 있으니까 그걸 기쁨이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요. 그럼 기쁨이가 10,000원치 과자를 민재한테 줬어. 도윤이는 어떻게 해요? 도윤이 10,000원 빌렸잖아. 그 10,000원을 가지고 또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있어. 그럼 20,000원 쓴 거예요. 제가 10,000원을 줬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의 양이 계속 늘어나요. 경제내에서. 그래서 이게 돈을 빌릴 때는 언제 빌리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뭐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서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싶을 때 돈을 빌리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면 돈의 양이 확 늘어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확 줄어들어요. 도윤이가 민재한테 돈 안 빌려간다니까. 그거는 우리가 재밌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